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남들에겐 하지 못하는 얘기, 익명의 힘을 빌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성실하게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가난했지만 부모님을 창피해하거나 싫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난해도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이 늘 감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한껏 주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용돈을 벌고 학비를 벌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집안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항상 학비 벌어 쓰는 딸 안타까워하는 아빠였지만요. 저 역시 배운 것이 성실이었기 때문에 찬란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졸업 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저와는 달리 남편네 집은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화성에 있는 땅이 급폭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아빠는 뭐 하시냐부터 시작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그래, 우리 영석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처자라고?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셔? 영석이한테 들었다시피 우리 집안은 땅 부자야. 아무래도 처가 쪽에서 좀 기울기 시작하면 영석이가 힘들 테고 그럼 곤란하잖아? 기분 나쁘더라도 대답 좀 부탁해. 엄마는 무슨 초면에 그런 걸 대뜸 물어봐요. 지혜네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세요. 두 분 다 본인 앞가림은 다 하시는 분들이니 엄마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만남에 부모님 뭐 하시냐고?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평범한 회사? 아니 그럼 정년 퇴직하시면 뭐 계획은 있으시대? 노후 자금이 있어야 우리 아들 고생을 안 하지. 안 그러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정년을 운운하시며 그렇게 돈돈거리시는 게 첫 만남부터 별로였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실드를 쳐줬지만 시어머니의 그 표정과 말투는 정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이 딱 졸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세요. 아빠도 오래 다닌 공장에서 그래도 신임을 꽤 받으신 터라 뭐 정년 퇴직하시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진 열심히 회사 다니실 거고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빠랑 맞벌이 하시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시고 계시고요. 어머님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원하신진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뭐? 공장? 어머, 그럼 방진복 입고 근무하시는 거니? 어머, 웬일이야? 3교대, 2교대 해봤자 월급이야 뻔할 거고. 일단 알겠어. 뭐 안 봐도 알겠네. 우리 영석이가 하도 좋다고 해서 만나자고 한 건데 우리 집이랑 차이는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지? 엄마는 차이라뇨. 우리 옛날에 살았던 거 생각해봐. 땅 보상 못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더 최악이었을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뭐? 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도 우린 땅이라도 있었지. 혹시 뭐 아가씨네 재산 같은 거 없어? 너무 곤란한데? 네, 저희 집은 따로 땅이나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머님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어머님 보아하니
딱 봐도 기우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인데 제가 빠져드릴 테니 아드님이랑 잘 말씀 나누세요. 영석 씨, 나 갈게.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그럼 이만. 그 자리에서 너무 기분이 나빠 차마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인사만 드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을 파토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렇게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편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시댁도 남편 하나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계속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부탁에 결국 저조차도 마음이 돌아섰어요. 제발 부탁이야. 아가씨가 좀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려줘요. 지금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 내가 방문 잠그고 지키고 있어. 내가 그날 무례하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하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줘요. 저도 영석 씨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희 부모님이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부터 살려야지. 내가 그날 실언했으니 잊어주고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설득 좀 해줘요. 제발.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저와 결혼을 강행한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선택한 이 결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도 잠시 결혼 후 저의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랑 결혼 안 하면 못 살겠다던 남편도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이바지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꼬투리 잡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항상 태클을 거시곤 했죠. 결혼 전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도를 넘는 행동에 기분이 나쁘고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바지 음식 너나 먹어라. 어쩜 이바지 음식 보낸다는 게 이꼴로 보내? 비싼 거 안 드셔봤다니? 널 마음에 들어 하려야 할 수가 없다 정말. 어쩜 천박하게 이런 이바지 음식을 다 보내? 요즘 누가 이렇게 먹는다고? 에휴, 격 떨어져 정말. 저희 엄마가 후기 꼼꼼히 알아보고 보내신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어떤 이바지 음식을 바라시는 건지. 부잣집 사모들이 받는 이바지 음식 모르니? 우리 집 정도면 그런 걸 해와야지. 어디 서민 음식을 바리바리 보내? 에휴. 엄마도 그만하세요. 너도 그만해. 그냥 엄마가 이바지 음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고 말대꾸 하려고 하냐? 무슨 말대꾸야. 어머님이 원하는 이바지 음식을 물어본 거지. 일단 어머님,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아서라, 어디 이런 음식 우리 아들을 먹이려 들어? 일하는 아줌마 보고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됐어, 거기 둬. 에휴, 정말. 참고로 우리 집안 사는 거 봐라. 너 이런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좀 어머님 아버님한테 알려드려.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라고. 에휴. 하다못해 이바지 음식으로도 어머님은 격을 나누시더라고요. 정성 들여 준비한 저희 엄마의 이바지 음식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했고 언성 높이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저 역시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죠. 이왕 결혼까지 했으니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잘 지내려야 잘 지낼 수가 없었던 게 어머님은 끈질기게 사사건건 저희 집 경제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셨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이 때문이라도 참고 잘 살아야겠다고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임신도 했으니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부모가 되는 건데. 그냥 엄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엄마도 이제 덜 그러실 거야. 아무래도 어렵게 사셔서 그런지 얼마나 그게 힘든 건 줄 아니까 혹시라도 내가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매번 무시하시고 하여튼 자주 보는 거 아니니 내가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아이도 생겼는데. 덜 그러시겠지 아이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도를 넘는 발언은 못 참아.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지. 그냥 나이 어린 네가 이해해줘. 나도 우리 엄마 이해 안 갈 때가 많지만 어쩌겠어 그렇게 늙으신 걸. 네가 참아주라. 남편이 본인의 어머님을 이해해달라고 따로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었고 저는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생각했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니 더욱더 부모님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든다고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던 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저희 아빠를 보고 경멸하듯이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게 큰 상처로 남았네요. 사실 제가 상처가 됐다기보다 친정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죄송하기도 하고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더군요. 아니 사돈어른은 일 끝나고 집 안 들렸다 오셨어요?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게 그대로 출퇴근 복장으로 하고 오셨네. 아이 예, 우리 딸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왔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딸아이 생각하는 애비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걱정이 돼서 끝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다음번엔 신경 써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저희도 오는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이래서 모르면 배워야 한다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장인어른 바빠서 그냥 오셨다잖아요. 아버님, 저희 딸이에요. 저랑 똑 닮았죠? 아주 귀엽다니까요. 시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에 아빠는 멋쩍어 하더라고요. 정말 거동만 편했다면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에게 연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민망했는지 말을 돌려주어 시어머니도 더 이상 퍼부어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제가 혹시라도 미운 털이 박힐까 그냥 참으시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니 친정 부모님께 더욱더 죄송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퇴원을 조리원에 갔다가 친정엄마가 해산을 해준다고 하셔서 2주 정도 친정에 가 있으려고 했던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사코 반대하시며 어이없게도 본인의 손주를 그런 작은 집에 둘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살았던 형편을 생각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우습기도 하면서 기가 차기도 했어요.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더군요. 너 뭐 하는 거야? 조리원 끝났으면 너희 집 가서 애를 볼 생각을 해야지. 그 집구석에 우리 손주를 왜 데리고 가? 네? 저희 엄마가 해산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애 안 낳아보셨어요?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리고 어머님네도 엄청 가난했다고 하더구만.
그때 그럼 영석 씨랑 아가씨들 어떻게 키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본데 없이 공돌이 밑에서 자라서 아주 말이 막 나오는구나. 너한텐 내가 네 시어미도 아니지? 이래서 집안을 파야 한다니까.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말이 통하지. 그저 치부모 일이라면 저렇게 쌍심지를 켜지 아주. 아, 너무하시네요 정말. 같은 여자지만 어머님 이해 안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 친정으로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이제 아주 시애미 말은 깡그리 잘라서 통으로 무시해버리네 진짜.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저런 걸 며느리라고. 그때 영석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보잘것도 없는 애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미쳤어 아주. 에휴. 저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하긴 서로 마찬가지니까 그만하시죠. 전 무조건 친정에 갈 거니까 여하튼 그리 하시면 되세요. 전 이 말을 끝으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펑펑 났지만 애써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참았고 그렇게 2주간의 친정엄마의 조리를 받고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친정에 가서 조리를 해야 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마인드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친정 무시는 이어졌지만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죠. 아니, 우리 손주 돌잔치에 너희 친정 부모님도 부른다고? 그냥 친가 쪽 식구들만 불러서 조용히 치러라.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유아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어떻게 돌잔치에 부르지 말란 말씀을 하세요? 아,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크게 하지도 않고 그냥 친가 쪽만 소소하게 불러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내가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죄송한데 저희 엄마 아빠 안 부르면 전 돌잔치 못해요. 아니 그럼 공돌이 할아버지를 우리 손주 돌잔치에 부르자는 거야? 아우 격 떨어져. 내 친구들도 올 텐데. 어머님 친구분들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창피하면. 그리고 어머님 수중에 돈 좀 가지셨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따지고 보면 돈 말고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인격적으로는 많이 다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남을 깔보지 않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순간 뺨을 맞은 게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화가 나면서 어떻게 제 뺨을 칠 수가 있나 싶었고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결혼을 하면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이지 저에겐 철저하게 남의 편이었죠. 전 뺨을 맞고 화가 나 남편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잡아당겼고 간신히 시누이들이 말려주는 통에 싸움이 진정되었어요. 네가 내 뺨을 쳐? 아주 이혼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맞는 말만 해서 놀라서 때린 거니? 내가 맞고 가만 있을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언니 그만해요. 엄마도 그만하고 오빠도 그만해. 그리고 어떻게 여자를 때려? 오빠가 잘못한 거야. 빨리 언니한테 싹싹 빌어. 언니 진정해요. 어머, 얘 아주 앙칼지게 우리 아들 머리 뽑은 것 좀 봐. 아이고 무서워라 진짜. 보고 배운 게 이런 거지 네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네가 너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해줘 제발 지혜야. 남편은 진정이 됐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그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고
끝까지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돌잔치에 오시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전 친정 부모님이 못 오시게 하지 않았죠. 제가 돌잔치를 안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억지로 그럼 부르라고 하며 허락을 했는데 참 허락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번번이 시어머니는 지방 경조사에 저희 친정 부모님들을 늘 배제했고 처음부터 서운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니 마음속에 도끼만 남더군요. 아유,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네 고집 꺾겠니? 부르라고. 진짜 눈치도 없다. 여기로 올 생각을 하는 니네 부모님이나 꼭 부르겠다고 하는 너나 아니에 반지한 돈 해줄 돈은 있으시고 참나 와서 뷔페나 축내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씀 제가 언젠간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보다 훨씬 성숙하시고 인격 훌륭하신 분이니 그런 막말 삼가주세요. 그래, 누가 아니라니. 널 누가 이겨?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말해도 들어 처먹질 않느니 내가 포기해야지 어쩌겠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해. 그냥 엄마 말 좀 듣지. 아휴, 어쨌든 네 뜻대로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좀 참아. 가까스로 제가 승리를 쟁취했지만 쓰라린 승리였어요. 정말 시어머니란 사람과 남편은 저에게 실망만을 가득 안겨주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던 중 아빠가 다니던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바친 아빠의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들 공장에 애사심이 있고 오래 다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바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일 오래된 평판이 좋은 저희 아빠가 공장을 넘겨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였고요. 아빠는 고민을 하셨지만 모아놓은 돈과 다 합쳐도 300억짜리 공장을 넘겨받을 순 없었으니까요. 형님이 넘겨받으셔야지. 이 회사 형님 아니면 안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거리초에 좀 투자받고 대출 껴서 어떻게 안 되나? 형님 믿고 우리 다 여기까지 온 건데 이 회사 남한테 넘어가게 둘 거예요? 형님 청춘 다 바친 곳인데. 아, 그래요. 형님이라면 아마 거래처에서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어. 우리가 나서 줄게요. 하지만 역시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는 말이 맞았어요. 아빠와 거의 같이 일을 시작한 아저씨의 도움과 함께 아빠를 아주 좋게 본 거래처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오너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 공장은 계속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빠는 하루아침에 공장 반장님에서 공장주가 되었어요. 아빠는 이제서야 저를 볼 면목이 있다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사돈어른도 그렇고 널 볼 낯이 생겼어. 항상 돈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집에서 기죽어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 다행이다. 이제 우리 딸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아빠 소원이야. 아니야. 아빠,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난 아빠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니 이제 너무 다행이다. 아무래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현장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나마 난 이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내 걱정은 넣어둬.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제 아빠한테 뭐든 말해.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아빠는 공장 대표가 되자마자 그저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은 곧 시댁과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빠가 300억 공장주가 됐다는 소식에
갑작스럽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졸부인 시어머니는 그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기에 저희 아빠를 갑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 웬일이니? 이제서야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구나. 그래, 뭐 하나 운영은 해야지, 그 연세에. 그래도 정년퇴직하고 우리 아들 고생할 줄 알았는데 고생 안 해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래도 우리 바깥서 돈 수입도 그전보다 훨씬 나아지셨겠지? 그렇지. 이제 대표가 됐는데 당연하지. 엄마도 이제 한시름 들었으니 걱정 마세요. 엄마가 훨씬 좋으시죠? 아, 그럼. 우리 집이랑 이제서야 급이 맞는데 안 좋을 리 있니? 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아? 사실 결혼식 때도 얼마나 내 친구들이 사돈들 뭐하냐고 물어보던지. 내가 나 뜨거웠다니까. 그래도 이제 좀 격이 맞아서 너무 좋구나. 아, 이제서야?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무슨 기념일로 지정시켜 놔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격이 맞는다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주시며 저희 부모님도 오셔야 하지 않겠냐며 처음으로 경조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나게 했는데 공장 직원이었을 땐 절대 발걸음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서야 이런 경조사에 초대한다는 게 너무 속물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청첩장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막내딸 좋은 날을 축하하며 귀하신 발걸음 해주십시오. 라는 문구였는데 코웃음이 났어요. 원래도 가식적인 인간인 줄 알았지만 뻔뻔하게 아빠를 초대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져 미치겠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대로 가만히 예전 일을 덮기엔 이미 저와 제 아빠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청첩장 아버님 갖다 드려라. 그래도 사돈 어른이신데 오셔야지.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살만해지셨으면 축의금도 많이 하실 거 아니야? 예전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시겠지. 부모님한테 꼭 가져다 드리렴. 알겠지? 그리고 꼭 오시라고 하고. 웬일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아빠 시댁 근처에도 못 오시게 하셨잖아요. 아주 싫다고. 그런데 참 달라지셨네요. 어머, 내가 언제 또 못 오게 했다고? 이젠 좀 급이 맞잖니? 어디 내놔도 창피하지도 않고, 안 그러니? 너도 좀 그렇게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좀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참. 너도 이제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지 좀 마.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런다니? 그래, 그만 좀 해, 자기도. 엄마가 얼마나 장인어른 생각하시면 그러시겠소? 좀 좋게 생각해봐,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 이 집엔 내가 문제지. 내가 이 집에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웃음이 난다, 정말. 시어머니의 말에 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을 수만은 없었어요. 뭐든지 돈으로 엮는 시댁, 이제서야 우리 아빠를 사람으로 보는 모습에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대로 시어머니의 노름에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드디어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형제였기 때문에 축의금을 받아주기로 했었는데 전 아빠의 축의금을 대신 전달한다는 핑계로 남편과 시어머니 보란 듯이
축의금 봉투로 후려쳤습니다. 이게 뭐야? 장인어른 못 오셔? 엄마가 많이 기다렸는데 오랜만에 인사도 드린다고. 어? 어? 이게 뭐야 너? 보면 모르니? 읽어봐.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으니까 너 눈 좋잖아. 왜? 이제서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표정 너무 웃긴다. 남편은 축의금 봉투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다 그것이 돈이 아니고 이혼장 넣은 축의금 봉투인 것을 알고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본 시어머니도 저에게 이게 뭐냐고 지금 장난치냐고 소리를 쳐대서 저도 그날 울분을 다 토해냈어요. 너 지금 장난하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장난을 쳐? 그리고 오시라던 너네 아빠는 안 오시고 이깟 봉투로 뭐 하는 거야? 장난? 내가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아빠 공장주 됐다니까 눈이 돌았나 봐. 나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돈에 목숨 거는 거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혼해. 그리고 양육권, 친권 내가 다 가져올 거니 그리 알아. 지금 일단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여기 지금 영희 결혼식장이잖아. 진정하고 집에서 얘기하자. 집 같은 소리 하네. 내 짐 이미 다 뺐어. 그러니까 넌 도장 찍어. 위자료 준비하고. 알겠니? 아줌마, 금 맞는 며느리 맞이하고 그냥 평화롭게 사세요. 저도 이제 금 맞는 사람 찾아갈 테니까. 어디 졸부주제에 사모행세야? 배운 건 있고 돈이 다지 그저? 뭐야? 너 말 다 있어?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네.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억울해. 억울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는 배운 거 있고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마. 그깟 잘난 게 돈밖에 없는 무식한 여편네야. 제가 이 말을 하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사람들 눈이 무서웠는지 틱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어요. 소송에 들어가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분할과 더불어 친권, 양육권까지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해?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없는 집 딸내미 거둬줬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그날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참은 거지 아줌마야. 이날만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고 졸부 집안에 들어와서 참고만 살겠어? 배운 것도 더럽게 없는 졸부 주제에 꼴랑 땅 보상받아가지고 있는 척은. 내가 진짜 우스운데 많이 참았어. 이제 내가 못 참아.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해줘야지. 내가 참고 산 세월 있는데 안 그래? 아줌마 졸부니까 돈 많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난 널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랑? 웃기지 마. 너네 엄마 꼭두각시겠지. 난 네가 뺨 때린 그 순간부터 이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날만을 기다렸으니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 그리고 애랑 면접하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만 징징대. 알겠니? 이 구질구질한 졸부들아. 저의 말에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결국 소득은 없었어요. 마지막 위자료 조정 날 저희 아빠와 같이 법원에 참석했는데 아빠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막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벙쪄 있었어요. 아빠에게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저 졸부들에게 한 번에 돌려주는 느낌이라 저도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깟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역시 없이 살아가지고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무식한 여편네. 우리 딸이 좋아한다니 내가 기껏 참았지만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못할 말도 없지. 그렇게 살지 마쇼. 너도 임마 그렇게 살지 마, 남자 새끼가. 아니 장인어른, 이혼을 말려주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제가 지혜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하긴 개뿔. 넌 방간자였어 이놈아. 너네 집이랑 딱 어울리는 천박한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난 빠질라니까. 내 딸이 너네 엄마 닮을까봐 무섭다 아주. 그러니까 너랑 이혼하는 거야. 절대 우리 아이만은 이런 집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매번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그런데도 꼭 이혼을 해야겠어? 너무한다. 그나마 그것 때문에 참은 거야.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살면 화병으로 죽지 않겠니? 이날만을 위해서 기다렸어. 그러니 받아들여. 제발, 이혼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해봐, 어? 꼭 그래야겠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다시 생각 같은 소리 하네. 너랑 이제 엮이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너네 졸부 엄마랑도. 그러니 그냥 졸부처럼 살아. 저와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집과 손절했어요. 아이 면접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아이는 아빠를 만나지만 전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재산 분할해 주는 것도 아까워서 저에게 문자로 쌍욕을 하셨지만 그대로 차단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복수는 그렇게 벌벌 떠는 돈을 제가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 위자료로 받은 돈과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준 돈으로 딸아이와 살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한테 헛소리를 안 들어도 돼서 행복하고 우유부단한 남편과 끝을 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에요. 역시 사람은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한다고 느끼는 하루하루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주 못된 졸부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결혼식에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이미 어머님 친구분들 사이에선 나락이 간 거죠.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은 셈이에요. 저희 아빠는 그저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고단할까봐 모든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몸이 멀쩡한 이상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딸아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싶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참 그 졸부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피식피식 나옵니다. 어쩜 꼴랑 돈으로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 싶기도 하고요. 날씨가 무더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시원하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고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홍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찰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무난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4억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님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신경 쓰인다면서 시숙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숙은 남편한테 형님이 저에게 쌓인 불만들에 대해 전달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건너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시댁 식구들은 굽신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었네요.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제가 왜 다른 식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직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곧 있으면 54억 상속받게 될 사람이야. 왜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하려는지 알아? 내가 지고 있는 게 많고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빚까지 전부 갚아드리기로 했거든. 그러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서는 나한테 원하는 게 없나 봐? 그럼 저도 형님한테 잘 보이면 콩고물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54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게 됐으니 저도 형님 눈에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먹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네요. 제가 그래서 형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잖아. 동서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글쎄요. 저는 누구한테 굽신거리며 사는 성격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하세요. 아주버님께 전달해서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집 식구로 들어온 거지 형님 비위 맞추려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원하시던 저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54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많은 걸 대우받길 원하는 형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 저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네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던 형님은 잠시 뒤 방에서 나가버렸고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방문을 열고 나옴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고 형님은 팔짱을 낀 채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식의 표정을 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큰며느리한테 대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내 아들한테 대충 들었을 텐데. 네,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에 빚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그걸 형님이 갚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대들지 않았고 당연한 제 권리를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집의 똑같은 며느리고 뭐든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게 강압적이고
제 위에 군림해서 저를 돈으로 휘두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고 저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굳이 굽신거리며 형님한테 다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새아가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좀 이해해주고 큰애 기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좋잖니. 나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막내고 마음도 훨씬 넓은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큰애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니 너도 힘들어도 큰애 앞에선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하시면서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풀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굳이 삐딱하게 나갈 필요도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있을 때만큼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낸 뒤 방으로 나오자 형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지 방에서 나온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형님은 저를 보면서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면서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마음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좀 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던 형님은 앞으로 조심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 주말에 시댁에 갈 때면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죠. 제가 노력하는 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면 항상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님의 태도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분명 가족 전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불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도 얘기해봤는데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입 한 번 다물면 평화라고 최대한 조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의 문제 있는 태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서, 내가 분명 지난주 수요일 잠깐 우리 집에 들르라고 했었는데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이 워낙 바빠서 형님 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서가 내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삿짐 정리하는데 아주 혼났다고. 이번에 안 왔으니까 다음에 내가 부를 땐
꼭 와줬으면 좋겠어. 조만간 집들이 할 거거든. 그때 내가 아는 지인 싹 다 부를 건데 와서 음식 좀 해줘. 형님 집들이 하는데 제가 왜 가서 음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야? 동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요즘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토를 달고 있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형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어머님, 보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토를 단다니까요. 형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만 조용히 해라. 차라리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어라. 밥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길 어머님이 뭐하러 가셔서 고생을 하세요. 형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형님은 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의 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함께 동승하고 계셨던 할아버지만 겨우 숨이 붙어 있으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은 형님이 삐딱하게 나와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겉으론 저래 보여도 불쌍한 애라며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안 좋게 몰아가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할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제가 설레발치면서 나설 필요는 없었고 괜히 형님의 상처를 건드려 버린 것 같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며 얼굴 봐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다고 저희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형님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주말에 시댁에 오지도 않았네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자 괜히 제가 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댁에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형님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형님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는데 형님의 삶도 참 딱했었어요. 형님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동생분과 싸우게 되었고 숙소에서 뛰쳐나간 동생분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걷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형님의 부모님께선 모든 탓을 형님에게 돌렸던 거였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형님은 부모님께 미움이 박히게 되면서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부모님과 할아버님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형님이 54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할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우셔서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의 집안 문제이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음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건 한계가 있었고 형님의 행동들이 가족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던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자 한동안 모습을 안 보이던 형님도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마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정말 살 것 같았는데 형님이 발을 들이자마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침묵을 지키던 형님의 한마디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동서한테는 저기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름용 혼이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니의 이불은 저 주셔야죠.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은 위에 있는 이불들이 손상되지 않게 깔아놓은 거라 많이 해져 있고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두꺼운 이불을 넣어줘야 되거든. 첫째 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위털 이불 내어주잖니. 작은 며느리는 거위털은 아니더라도 두꺼운 이불은 덮고 자야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자라. 동서가 뭘 잘했다고 몸따시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하는 거죠? 저번에 저한테 보인 행동 잊으셨어요? 형님,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명절인데 기분 좋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도 형님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장롱 밑에 깔려있던 이불은 동서 전용으로 주세요. 만약 재화가 다 풀리기 전까지 저 몰래 다른 이불 내어주시면 더 이상 못 참아요. 제 말을 들으셔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시죠? 동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장롱 밑에 깔려있는 이불 가지고 가라니까?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엄마, 형수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잘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동서랑 서방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건 좀 내와주세요. 아까 전 좀 붙였다고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요. 어깨 안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형님 눈치 봐가면서 살아갈 순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솔직히 형님이 시부모님 빚을 갚아주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라고요. 왜 아버님, 어머님께서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직 54억이 형님한테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형님한테 54억이 상속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너무 유치하고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막대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형님한테 가족이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럴수록 서로 도와가며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난 행동을 보일 바엔 차라리 인연 끊고 얼굴 안 보며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롱 밑에 있던 호입을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거위털 이불도 아버님, 어머님 덮으시는 건데 형님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어머님한테 안마를 해달라고요? 전 부치는 거 젓가락으로 깨짝깨짝거리면서 입으로 들어간 게 훨씬 많았잖아요. 고생은 어머님이랑 제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방 안에 펼쳐진 거위털 이불 다시 어머님 방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은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지만 형님 방으로 들어가 거위털 이불을 들어 시부모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하자 그런 저를 보고 있던 형님이 거위털 이불을 빼앗으면서 어딜 가져가냐고 거위털 이불을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님이 서로 옥신각신하자 가족들 전체가 저와 형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로 거위털 이불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순간 이불은 순식간에 둘로 찢겨버렸고 이불 속에 있던 많은 거위털들이 공중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시모는 찢긴 이불을 보며 경악을 했고 형님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하신 시모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정말 아끼는 이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다고 엄청난 화를 내셨네요. 정말 보자 하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큰 며느리라고 최대한 대우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나도 너처럼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네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이젠 아주 이 집안의 왕처럼 행동을 하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라고 내가 정말 아끼는 거위털 입을 내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작은 며느리한테 해진 혼이불을 주라고 손윗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 그래, 내가 거기까지도 꼭 참았다. 명절이고 서로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위털 이불을 두동강 내버려? 빚이야 어차피 천천히 갚아나가면 결국 다 갚기 마련이다. 내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니? 넌 오늘 내가 아주 끝장낼 줄 알아. 오냐 하니까 아주 가족 모두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라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려던 시모가 분노를 터뜨리시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던 형님은 시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바닥에 흩어진 거위털들을 전부 주워서 형님의 입에 마구 쑤셔 넣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모 또한 스트레스가 쌓인 게 많으셨는지 제가 알던 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시모 좀 말려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고 저희는 겨우 시모와 형님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늘과 실을 가져오셨고 두동강 나버린 이불을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형님 앞에 자리를 지키셨어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과 실을 주워들어 찢어진 이불을 수선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흩어져 있던 거위털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형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더니 어느 정도 숨을 고르셨는지 다시 입을 여셨네요. 그리고 시모의 한마디에 형님은 폭풍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낀 게 뭔 줄 아니? 나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을 들어보니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살아왔는데 부모까지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웃어도 그늘진 얼굴을 환하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주어진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는 누구보다 착한 애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분명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진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새아가가 들어온 이후부터 질투를 느낀 건지 너는 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불행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너는 내 앞에선 알겠다고 해놓고 작은 애한테는 그동안 네가 과거에 받았던 행동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보복 심리라는 거야. 네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만큼 약자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상받는 느낌을 즐기고 있던 거잖아. 저번에 작은 며느리가 너한테 말실수하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따로 찾아간 적 있었지? 최대한 서로 좋게 지내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명절날 얼굴 보자고 좋게 헤어졌는데 결국 너는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네 네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나는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누굴 탓하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불은 꼭 전부 수선해 놓고 가라. 찢어진 이불처럼 너와 나의 인연도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수선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해라.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모는 가족 전부 방으로 들어가라며 거실에 형님 혼자 남겨두었어요. 남편과 저는 방 안에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방에서 시모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과거의 비슷한 아픔 때문에 보듬어 주려 했지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시모는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부모님 방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감사했다며 집 밖을 나섰고 시모는 아주버님을 불러 형님의 뒤를 따라가 보라고 하셨네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을 찾아 밖으로 나갔지만 어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소식을 기다린 저희한테 아주버님의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형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할아버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고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려 하시자
저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뒤따라 가려 하는데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는데 54억이라는 상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잊지도 않은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형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속고만 살아왔던 거였네요. 형님은 잘못했다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런 거짓말을 결국 밝혀질 게 뻔한데 왜 속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모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자 형님은 할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다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을 꾸몄던 형님의 모습을 보곤 가족 전체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가족 전부 시모의 뒤를 따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댁에 찾아가 몇 시간씩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아주버님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과거의 아픔들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시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딸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딸이 처음으로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아빠의 존재를 자세히 묻지 않았었는데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는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걸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오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남편이 한심스럽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남편을 만났을 때 인연이라 생각했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바라는 것 없이 사람 하나 착한 거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제 곁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저에게 2번 다시 올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항상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저희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봐 오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위로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며 인정을 받고 있었죠. 저 또한 시부모님께 좋은 며느리로 남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너무 놀라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곳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난 상태였어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시부모님께 연락을 취했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양가 집안 부모님께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무엇 때문에 남편이 근무 지역과 별개인 곳에서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 저에게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볼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당일 출장을 다녀올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일하느라 많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수술실에서 나오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출장도 있었어?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직업 자체가 외근을 나간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대화를 하다 보니 남편의 직업에 대해 시모와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점이 달랐어요. 저에게는 출장이 자주 있다고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 시모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출장 자체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녁 외식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몇몇 동료 직원분을 만났었고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출장 같은 것도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회사 자체가 밖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으셨다며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 정보와는 전혀 달라 당황스러웠는데 때마침 수술이 끝났는지 의사가 걸어 나왔고 결과를 물어보자 다행히도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모두가 남편이 깨어나기만 기다렸어요. 다행히도 몇 시간 뒤에 눈을 뜨게 된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수술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운지 괴로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오늘 당신 나한테 연락도 없이 이쪽 지역은 왜 왔던 거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사고 난 지역이 태안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 지금 엄청 당황스럽다고. 일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거야? 경찰이 왔다 갔는데 길을 건너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던 차량과 부딪혔다며. 그게 내가 오늘 그쪽 지역을 가게 됐던 건 회사 대표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급하게 내가 운전해 드렸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것저것 사야 될 물건들이 있길래 마트를 찾으려 걸어 나왔었는데 하필 근처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차를 가지러 되돌아가던 도중 사고가 나게 된 것 같아. 지금 대표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으실 거야. 내가 따로 전화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핸드폰 좀 줄 수 있을까? 지금 나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워낙 출장에 민감하셔서 내가 직원 동료들에게 말하지 말라달라고 했었어.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괜히 출장 갔다가 2번 다시 얼굴 못 보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 하셨거든. 그래서 출장이 잡혀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야. 남편은 모든 의문점들을 풀어줬고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은 뒤 그 자리에서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깨어난 걸 확인하고 몇 시간 정도 머물러 계시다가 다들 일이 바쁘셔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 옆에서 간호해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노크했고 잠시 뒤 처음 보는 여자가 문을 살짝 열더니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급하게 저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그 여자를 의식하게 되었네요. 아, 여기에요, 대표님.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회사에서 얼굴 보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저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여튼 고집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씨가 다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시연입니다. 아내분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신혼이라 깨가 쏟아진다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다친 준호 씨 앞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좀 부러운데요?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이요. 급하게 마트 간다고 놓고 갔잖아요. 일적으로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하고요. 저는 엄마 장례식 때문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끝나고 시간 되면 한 번 더 들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아내분께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 마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치료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그때 대표가 여자라는 건 처음 알게 되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남편 또한 대표라는 분과 터울없이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보다 여자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지 왠지 저보다 남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서로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눈빛 하나로도 모든 걸 안다고 하던데 대표라는 사람은 병실을 나갈 때 마지막의 시선은 저를 의식하는 것 마냥 보내는 눈빛이었어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의 아내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약간의 질투가 있긴 했지만 금방 털어버렸고 남편의 몸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옆자리를 지켜주었네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완치가 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남편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고 저도 그동안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잦은 야근을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이해를 해줬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게 되면서 다시 균형 잡힌 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몸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 정말 괜찮은 거야? 딱 봐도 얼굴에 약간 붉은빛이 도는 걸 보니 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약간 미열이 있긴 한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년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한숨 쉴 여유가 생기면서 몸살기가 왔나 봐요. 내일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피로가 좀 쌓였는지 최근 들어 계속 졸음이 오더라고요. 세아가 혹시 속은 좀 어떠니? 약간 울렁거림도 같이 동반되어 오는 것 같아? 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런다. 네, 며칠 전부터 울렁거리는 게 시작됐거든요. 뱃멀미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메스껍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설마 세아가 임신한 거 아니니?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지인의 딸내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세아가가 느끼는 증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 병원에서 약을 타먹기 전에 일단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준호야, 약국 가서 테스트기 좀 사와 보거라. 말 나온 김에 여기서 확인해도 될 것 같은데. 시모의 말에 저희 모두 긴장을 하게 되었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화장실에서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검사한 결과 저희가 원했던 새 생명이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흘렀고 화장실에서 나와 테스트기를 남편에게 건네자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경사났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며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행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야만 했고 입에 맞는 걸 찾아보려 많은 걸 시도했지만 몸에서 계속 거부를 하니 답답하기만 했었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같이 일하는 동료 선배 중에 입덧 때문에 정말 고생했었는데 가물치랑 잉어를 푹 고아서 먹은 날부터 입덧이 멈췄다고 하던데 당신도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소? 잉어는 들어봤는데 가물치는 뭐야? 민물고기는 비려서 몸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좀 망설여지네. 그리고 그걸 어디서 구해?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당신 몸부터 신경 써. 나 때문에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요즘에 일이 많이 바쁜가 봐?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잖아. 저번 주에 출장 다녀왔는데 다음 주에도 또 출장 잡혀 있다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래도 내가 말한 거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배가 민물 낚시를 잘 하시거든. 내일 잠시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봐. 당신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지금 날씨가 이런데 낚시를 한다고? 지금 태풍 올라와서 위험하잖아. 가려면 차라리 태풍 지나가고 다녀오는 게 좋겠어. 남편이 다음날 잉어와 가물치를 잡아서 오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말렸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자연산을 잡지 못하면 시장에서라도 구해오겠다고 의욕이 불타서는 같이 일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아 침착하게 설명하면서 다음에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문자를 남긴 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밖의 상황을 확인했는데 사람이 버티고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그날 느낌이 좋지 않아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어둑해지고 같이 낚시를 갔다던 선배의 전화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늦은 저녁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그이가 갑자기 물고기를 잡아오겠다며 이 날씨에 밖으로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태풍 왔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건데?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설명을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야. 지금 물이 불어서 다리까지 잠길 정도인데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입덧이 심하니까 뭐라도 해보겠다며 가물치랑 잉어를 잡아오겠대요. 그런데 벌써 연락이 안 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아까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문제없어 보였거든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시모는 저보고 침착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극도로 불안에 떨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시모와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자 시부가 대신 전화를 건네받았고 다시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부는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듣더니 저희 집으로 오겠다며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는 말에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도착을 하시고 뒤이어 경찰들까지 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었네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남편을 찾기는 힘이 들었어요. 결국 주변의 CCTV를 수색해서 남편의 행적을 밟아 나가게 되었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늦은 저녁엔 수색을 할 수 없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동이 트자마자 경찰분들과 시부모님은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제 핸드폰에 울렸어요. 그건 남편과 함께 떠난 선배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선배의 아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같이 있냐며 아내분도 자기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었는데 예상했던 안 좋은 일이 터지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낚시하던 곳을 찾은 것 같다며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고 번호판 조회를 하니 아내분이 그토록 찾고 있던 남편과 함께 일한 선배의 차량이었어요. 많은 경찰분들이 주변 수색을 진행했지만 물이 너무 심하게 불어난 터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당 경찰은 남편이 물에 빠진 것 같다며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일하셨던 분은 실종이 되어버렸고 태풍이 지나고 주변을 쉬지 않고 찾아봤지만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라 물이 다 빠지고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며 경찰들은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찾으려 시도했지만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남편을 찾는 건 포기해야만 했어요. 거의 모두가 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입덧해도 그냥 참고 음식 입에 쑤셔 넣으면 되는 거지. 하도 엄살 피우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 내가 그동안 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 당장 돌려놔.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준호는 내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을 거라고. 너는 뱃속의 아이한테도 죄지은 거나 다름없다. 태어나면 뭐해?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임신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리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에게 탓을 돌리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고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의 모진 행동은 전부 다 받아내고 있었네요.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제일 크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시모의 분노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결국 남편은 실종 신고 후 더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사망 신고 확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신원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것 또한 뜻대로 할 수가 없어 결국 저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이 저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한 번만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거의 실신 직전인 상태로 넋이 나간 시모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쪽 때문에 내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입덧 때문에 심해서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전화 왔었는지 알아? 출발하기 전까지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래도 아끼는 동생이라며 흔쾌히 동행을 해줬었는데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잖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너는 천벌받게 될 거야. 남편 선배의 아내분이 저를 밀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저로 인해 발생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오열을 하셨던 아내분은 남편 되시는 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고 한순간에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버렸죠. 남편의 장례식장을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과 10년을 함께 일했던 대표가 보낸 부조금이었습니다. 직원분은 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은 상태라 대표님이 쓰러져서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대신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의 장례식은 힘겹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시점부터 입덧을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와 그게 너무 화가 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처음으로 원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좋다고 뱃속에서 끊임없이 발길질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요청이었죠. 무슨 말을 하실 건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불렀는지 대충 감은 오지?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네 아들 세상 떠났는데 우리 집안에 발붙일 일이 뭐가 있니? 서로 남은 인생 계속 얼굴 붉히면서 살 수 없잖아. 준호도 더 이상 내 품에 없으니 뱃속에 있는 아이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우리 인연 여기까지 하자. 너희 사돈분들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잘 돌봐줄 거 아니니?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할 것 같다. 뱃속의 아이만 보면 내 아들 준호가 생각이 나서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게 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도 사진 같은 것도 보내지 말거라. 그냥 우리는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말 진심이니까 알아먹었으면 그만 돌아가거라. 너랑 함께한 시간 당연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이후부터 그런 건 의미 없게 되었다. 너를 며느리로 들인 순간부터 내 삶은 후회의 연속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 2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저도 그때는 기운이 없던 터라 시모가 하는 얘기를 전부 수긍했고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저를 바라보던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남은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건 저 또한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원망하며 안 좋은 말만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지냈고 몇 달 뒤 진통과 함께 이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회복한 이후부터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기존에 하던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갔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딸 서윤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큰 일은 부모님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서윤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신청했고 퇴근 시간에 맞춰 서윤이를 데리고 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윤이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돌봄 교실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지 친구 집에 놀러를 간다고 전화가 왔길래 좋은 기회일 것 같아 흔쾌히 허락을 해줬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를 만들지 못해 걱정했었는데 정말 잘 됐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서윤이한테 전화를 하니 친구와 함께 아파트 안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뒤로 친구의 엄마가 같이 따라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오셨잖아요. 대표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살고 계셨어요? 제가 이쪽 지역에 5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반대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대표님이 사시는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잖아도 서윤이가 갑자기 친구가 생겼다고 하길래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 싶었거든요. 언제 결혼까지 하셨어요? 서윤이랑 동갑이면 그 사람이 회사에 있을 때 결혼하셨나 봐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해서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겠네요. 준호 씨가 더 이상 옆에 없으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제 딸 다윤이는 돌봄 교실 같은 거 하지 않는데 동네에서 놀다가 둘이 만난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면 제가 등하교 대신 맡아줄까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제가 둘째를 임신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거든요. 계획한 건 아닌데 갑자기 덜컥 생겨버려서요. 다현이도 심심하다며 매일 보채썼는데 이참에 잘 됐네요. 괜찮으시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럼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뵐게요. 예전에 한번 보고 그때 이후부터 본 적 없었던 대표의 얼굴을 9년 만에 처음 보게 되었지만 저처럼 남편이 세상 떠났다는 충격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했어요.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서윤이의 등하교를 대표가 책임져 주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새벽부터 출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몸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서윤이를 챙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대표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담근 지 얼마 되지 않는 김치 좀 갖다 주라며 일을 쉬는 주말에 고맙다는 성이라도 보일 겸 해서 대표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대표가 아닌 다현이가 인터폰을 받았고 엄마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 중이라며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윤이도 다현이가 보고 싶다며 놀고 싶어 하길래 다현이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들어갔었죠.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평수와 딱 봐도 비싼 가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베란다에서 대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못 봤는지 계속 진지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던 도중 반대편에 테라스가 있길래 풍경 좀 감상할 겸 테라스 쪽으로 다가가자 남편 되시는 분이 누워서 선글라스를 낀 채 선탠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부럽기도 했었는데 괜히 피해를 줄까봐 몸을 돌리던 그때 아이들이 테라스의 문을 열며 들어갔고 다현이와 서윤이가 대표의 남편 되시는 분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분이 서윤이를 친근하게 대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리운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서윤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선탠을 하고 있던 남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서윤이가 그 남자의 선글라스를 장난치며 빼앗았는데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9년 전 가물치 잡으러 갔다가 요절한 남편이었네요. 경악을 했고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이미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제기에 들린 건 베란다에서 문을 열고 나온 대표의 말도 안 되는 전화통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사갈집 하나 알아보라고.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좋으니까 바로 앞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 거면 무조건 나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갑자기 이사를 해야만 되는 사정이 생겨서 그래. 너희들 지금 이게 뭐야? 왜 둘이 함께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이사를 가려는 건지 알 수 있겠네. 저기 테라스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당신 남편이야? 아니면 9년 전에 가물치 잡겠다며 떠났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내 남편이야?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지? 나를 상대로 사기친 거야? 너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니? 대충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 내가 임신했을 때 너도 임신을 했던 거였지? 그러니까 그전부터 둘이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보, 서윤이가 나보고 아빠 하면 안 되냐는데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친아빠라고 말하면 곤란스럽겠지?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다현아, 네가 현관문 열어준 거야? 여보, 그게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너 가물치 잡으러 가겠다고 해놓고 실종된 것처럼 꾸민 다음에 저 여자랑 살림 차린 거잖아. 그럼 너랑 함께 낚시하러 갔던 그 선배라는 사람은 설마 당신이 작정하고 그렇게 만든 거야? 저 여자랑 살려고?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살자고 얘기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한테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계획한 일이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쪽이랑 결혼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해서 붙잡은 거야. 그쪽한테 뺏기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 그런데 그거 알아?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쪽만 모르고 있었던 거? 너를 무참히 밟고 버린 시댁 집안도 다 알고 있었어. 사망 신고해봤자 내가 가진 모든 걸로 살아가면 되거든. 그러니 불편한 게 전혀 없지.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면서 내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여행 다니면 되는 거야.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 단 한 번도 시부모님 찾아뵌 적 없지? 지금 호사를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계셔.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낚시 떠났던 내 직원은 어떻게 됐냐고? 당연히 이 세상에 없지. 그런 인간 쓰레기는 어차피 없어져도 된다고. 내가 그 아내분한테 살짝 양념 좀 치라고 했어. 그래야 리얼하잖아. 돈 좀 주니까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했는지 내 일을 도와주더라고. 왠 줄 알아? 그 사람 노름으로 집을 말아먹은 상태였거든. 그러니 꼴 보고 싶겠어? 그냥 물에 휩쓸렸다고 생각하지 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했으니까. 다 내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가 가진 것뿐이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경찰에 한번 신고해봐.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될 거야. 서윤아, 아줌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충격적인 상황들을 전부 들을 수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윤이는 뭐가 그리 끌리는지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계획한 걸 아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서윤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저와 서윤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침착해야만 했고 그 여자의 지시대로 한 차에 올라타야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서윤이가 목에 건 핸드폰이 무겁다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수만 가지 생각들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윤이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라도 수화음이 들릴까봐 볼륨 버튼을 최대한 빠르게 줄였고 그때부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리게 되면서 제가 계획한 대로 저희 앞에 검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와 서윤이는 위험에서 구출되었고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던 다현이는 남편과 그 여자를 바라만 봐야 했네요. 그렇게 저희 모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남편의 존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이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던 시부모님과 범행을 도왔던 선배의 아내분까지 전부 체포가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모든 건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지금까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아 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다현이는 현재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시설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산더미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서윤이는 아빠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에게 상처만 줄 뿐이거든요. 앞으로 법적으로 많이 싸워야겠지만 변호사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여러 명이서 계획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떠나보냈으니 그게 제일 큰 처벌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세상을 떠난 선배분의 유골이라도 아직까지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의견을 주시거나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저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또다시 벌어질 사건들 잘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이겨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